안녕하세요. 박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법 제7장에서 제10장까지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질의응답 내용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5장에서 끝났는데 6장은 어디 갔나요? 6장은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간상 다 넣기에는 조금 그라고 해서 7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발표는 10월 30일이지만 결과는 다 알고 계시겠죠. 이 시간에는 제7장 공인중개사무소의 명칭, 8장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9장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제10장은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7장에서 10장까지의 각 장별 질의응답도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명칭 볼게요. 꼭 명칭이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5기회 광고 설치 시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이름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해놨죠. 사무실 명칭 볼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나침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나침반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3항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성명의 이름, 표기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간판에 대표자의 성명이 들어가야 된다 하잖아요.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한다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cm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인식할 수 있을 정도 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밑에 5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관청은 제1항에서 3항까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건에 맞지 않게 간판을 제작하여 걸어놨을 때는 철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들 팁 하나 드릴게요. 내 사무실 앞에 간판을 어느 정도 크기로 달 것이냐, 전면 빡빡하게 다 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간판을 주문 제작하기 전에 관할구청에 문의를 한번 하십시오. 전면 면적의 비율이 있어요. 간판을 달 수 있는 비율. 관할구청에 보시면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꼭 간판 제작하기 전에 구청에 확인 한번 하시고 제작에 들어가세요. 자, 질의응답 볼게요. 중개 명칭을, 중개사무소 명칭을 할 수 있는지. 앞에서 나침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침반이 먼저 안 들어가고요. 공인중개사 나침반 사무실로 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나침반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해라 했는데 이분은 공인중개사 나침반 사무소로 하고 싶다는 거죠. 결론 말씀드릴게요. 문의 주신 중개사무소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분은 컨설팅을 넣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서 그러신 분 계셔요. 나침반 공인중개사 컨설팅 표기하고 싶은 거예요. 컨설팅이라고 넣고 싶은 경우예요. 이미 간판을 이렇게 해서 달았어요. 결론은 다시 교체하여야 된다는 거죠. 컨설팅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는 거죠. 하시기 전에 관할구청에 꼭 확인 한번 하시고 하세요. 상호 체크하고요. 중개보증원이 명함에 대표나 소장 등의 호칭을 써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명함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판례에 의하여 중개보증원들은 명함에 대표, 소장, 표원 서면 아니 됩니다. 판례에 의해서 명함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앞에 회장이라는 명칭을 쓰신 분도 봤어요. 두 번째 살펴볼게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거리나 규격 등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대표자 이름을 넣어야 된다 있는데,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데 관할하는 구청에는 5개 광고 규정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으나 관청에는 있다는 거죠. 간판 제작하기 전에 관청에 전화하셔서 제가 간판 시안을 이렇게 했는데 혹시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 봐주세요 하셔서 미리 체크 한번 하십시오.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으나 관청에는 5개 광고물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해서 이거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자격증을 대여해 준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건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 시에 명시할 사항은 국토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님들이 인터넷에 광고를 하실 때는 어떤 항목을 넣어야 된다는 표시 광고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표기해야 되는 광고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참고하십시오.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사무실을 개설하고 난 이후에 광고를 할 때는 표시 광고에 대한 기준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 간로 안에 글은 나중에 읽을게요.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된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끝까지 읽고 제가 설명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명시한 내용을 다 표기해야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광고를 할 때는 어떤 내용이 표시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대여하시는 사무실은 바로 표가 납니다. 아시겠죠? 앞 페이지하고 연결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는 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죠.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과장해서 가장되게 표시하는 광고도 위반이라는 거죠.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밖의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그 기준이 무엇인지 내용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시에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기재하여도 됩니까? 표시 광고가 처음 시행되던 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적발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중개보조원들은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중개보조원은 안 된다는 거죠.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들도 가능했어요. 20년 8월
1일부터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됩니다.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게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등록 간청에 신고한 연락처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중개보조원은 어떤 경우에도 광고 표시 안 됩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분들이 하시는 경우는 가능해요. 등록하실 때 연락처를 등록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소속 공인중개사분들이 단독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광고란에 나침반 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 박수기 하고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 박수기 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된 연락처, 핸드폰을 신고하셨으면 핸드폰 아니면 사무실 예를 들어서 번호를 따로 하나 신고한 게 있다 그러면 사무실 번호 등 간청에 신고된 번호를 추가적으로 광고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분이 단독으로는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창문에 A4 용지를 하잖아요. 광고하는 거는 광고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셔도 됩니다. 광고법에 적용 안 받습니다. 하지만 허위 매물은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내부의 광고, 보통 A4 용지를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런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는 거죠. 광고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허위 매물은 창문에 붙이면 안 됩니다. 창문에다가 중개보수 반값, 중개보수 할인 이런 문구를 또 붙이는 하다가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도 하시면 아니 됩니다. 사무실을 개설하려고 하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도 많다 그죠? 물건 의뢰를 받아가지고 중개를 끝냈어요. 계약서 다 썼다는 거죠. 중개 대상물은 계약 완료 시 해당 중개 대상물로 바로 삭제가 가능하나 바로 내리면 되는데 또 왜 그랬나요? 중개 의뢰는 받았으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완료한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는 시기가 늦어서 삭제를 늦게 했는데 적발이 됐다는 거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 사무실에 내놓습니다. 만약 거래가 되었을 때는 어느 한 사무실에서 거래 완료를 띄우면 자동으로 매물이 다 내려옵니다. 그 사무실에서 거래 완료를 안 하고 매물 종료로 해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그러면 다른 사무실에서 이 물건이 거래됐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모르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개업 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자주 체크해서 매물 관리 잘해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허위 매물 올리는 걸 단속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매물이 거래됐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이었을 때는 또 이 말이 안 통합니다. 자격증 대여해 주지 마세요. 뭐 한 달에 얼마 준다고 하니까 대여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자격증 대여는 절대 해 주시면 안 된답니다. 그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법 행사적 처벌은 빌려주시는 선생님들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민법, 형사법 다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들 참 어렵게 공부하셨잖아요. 절대 자격증 빌려주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법적으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양식은 4종류가 있습니다. 실무 교육 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은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중개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요. 몇 년 보관해야 된다고요?
3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표 개업 공인중개사도 서명란에 같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하고요, 대표님은 간청에 등록된 도장을 찍고요, 박수기 꼭 자필로 적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이름은 자필로 기록하셔야 된다는 거. 설명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모든 서류를 다 보여드려야 돼요.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보시면은 권리관계하고 대출관계, 건저당 설정관계, 압류, 가압류까지 다 나오잖아요. 설명 다 해드려야 되고요. 토지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은 당연하죠. 빈칸을 두시면 안 됩니다.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그리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한 이용 제한, 그 밖에 양식에 기입해라 하는 내용은 모두 다 기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질의가 들어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에 대한 건저당 설정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았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고요. 토지를 거래하는데 토지에 건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설명. 자, 공인중개사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설명해주지 않은 걸로 인해서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문제가 없겠죠. 잔금 때 그 대출만큼 상환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매도인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되는가요? 만약에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모든 금액을 매도자 계좌에 다 입금시켜 버렸다 그러면 중개 사고에 해당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설명만 하지 않았었고 다만 잔금 때 대출 상환하고 남는 거 매도인 계좌에 들어갔고 소유권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죠. 건저당 설정 꼭 설명해야 됩니다. 분양권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질의가 있습니다. 분양권 중개 시에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상방한테 교부하여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해당 분양권이, 해당 입주권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관계 등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의 사항을 중개 어린에게 확인 설명한 후 중개 대상물 설명서를 작성해서 꼭 교부를 해야 됩니다. 건물 상태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상태 그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특약 사항에는 아직 입주하지 않은 관계로 건물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입을 하셔가지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양면으로 복사해서 교부해도 될까요? 합니다. 양면 인쇄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양면으로 인쇄,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양면으로 인쇄하면 안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앞면 한 페이지에 왜 2페이지 나오게 설정해서 압축 복사 형태 하지 말라는 거죠. 용지 한 장에 2페이지 나오게 하지 마세요. 품위가 떨어집니다.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합의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를 면제하거나 시기를 변경하는 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박 소장 그거 내한테 안 줘도 돼. 안 해도 돼. 내가 받은 걸로 할게.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읽어드릴게요.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교부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거래계약서 작성 당시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래 당사자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이 있다는 거죠. 교부를 면제하거나 고객들이 나 안 받아도 돼 한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법적 의무서식이에요. 작성하여야만 되고 교부하여야만 되는 겁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계약서 다 배부했는데요. 계약이 해지가 되었어요.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거래계약서를 보관해야 되는지요? 보관해야 돼요.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동안에.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돼서
원본 또는 사본 어느 것 보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에는 먹지되고 했기 때문에 사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요즘 컴퓨터 출력하기 때문에 전부 다 원본이 되는 거죠. 해제, 취소 상관없이 무조건 3년 동안 보관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매도인, 매수인 등의 공동명의자인 경우에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매도인이 2사람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임대인이 2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매수인이 2명인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2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에 2사람 이름 다 넣어야 됩니다.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매도인, 매수자가 1인이다 할 때는 매매계약서 3부를 작성합니다. 매도인 1부, 매수인 1분, 공인 중개사 1부. 그런데 매도인이 만약에 2분이라 그러면 매매계약서 4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매도인은 1사람인데 매수인이 2사람이라 매매계약서 4부를 작성하셔서 각각 드려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설명서 수행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도장 자필 서명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하시면 안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분도 서명 날인해야 되고요. 대표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꼭 같이 서명 날인 하여야만 합니다. 자,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것들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이 사람이 정말 매도인이 맞습니다 하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한다. 주민등록증 사본, 토지대장 또 드려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모든 서류를 다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거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어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기억하십시오. 이제야 거래계약서 작성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한 중개대상물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흥정, 교섭, 조정 등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중개가 완성될 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계약서는 5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세 계약 중에서 하나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매매계약서는 2개 이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물건은 하나인데 은행 대출 좀 받기 위해서 매매 금액을 조금 높게 써달라 그래요. 그리고 임대인 분이 소득세 신고를 조금 낮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낮게 써달라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인 경우에 세무서 신고용으로 매매계약서를 한 장 더 써달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사정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같은 물건에 대해서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을 개업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중개보조원이 작성하는 경우에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나요? 합니다. 되나요? 안 되나요? 제가 그랬잖아. 앞에서요. 중개보조는 단순한 업무만 보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매매계약서,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된다 안 된다. 중개보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을 하게 되면 계약서 보존 의무기간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폐업을 하든 사무실을 이전하든 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의무가 유지된다는 거죠. 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보관해도 되면 거래계약서를 스캔해서 파일로 보관해도 되나요? 해놨습니다. 5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본을 보관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스캔하여 파일로 보존하는 것을 포함한답니다.
스캔해가지고 파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요즘은 주택인 경우에 한 70% 이상이 공동중개예요. 계약서를 확인하니 공동중개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1인이 단독으로 서면 나일인을 하였습니다. 공동중개를 했는데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는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한 사람만 단독으로 서명 날인되어 있다는 거죠. 공동중개한 중개인 경우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지 않나요?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한 분만 대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작성을 했는데도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개의뢰인이 위임에 의해 대리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 위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증거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해놨어요. 아마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한쪽이 못 나오게 됐는가 봐요. 남편 명의로 돼가 있는데 아내가 오는 경우 위임 양식을 다 받아야 하나요? 이런 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도 실무에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위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꼭 위임 양식을 갖추십시오. 인감정보에서 청부한 위임 양식을 갖추어 놓으세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정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명의 효력은 서면 양식이에요. 남편 명의로 돼 있었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계약하는 관계로 부인이 와서 계약을 했다고 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 쓸 때 남편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안부 인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매매 금액 다 말씀드리면서 출근하셨던 관계로 사모님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통화를 하면서 근거를 남겨놓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선생님 퇴근하실 때 저희 사무실에 잠깐 들려주시면 오늘 계약 진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죠. 퇴근하실 때 사무실 들리잖아요. 오늘 내가 진행한 매매계약서, 제가 보관하는 매매계약서 옆에 다시 한번 자필로 서명을 받습니다. 그거를 추인받는다. 그러면은 위임양식을 안 갖춘 경우도 괜찮겠죠. 여러분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꼭 이런 확인 절차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셨으면은 부부관계도 남남으로 봅니다. 이해하셨죠? 가계약금 이후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 체결일을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는 거죠. 가계약금 들어가는 날로 보느냐 아니면 본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정식으로 지급한 날로 보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가계약금 입금할 때는 보면은 매매 금액이라든지 특별한 조건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되고 가계약금 입금하잖아요. 가계약금 입금한 기준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매매계약서 작성하실 때 가계약금 들어가는 날로 기준으로 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거래 신고도 당연히 가계약금 들어간 날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계약이 해지가 되든 해제가 되든 무효가 되든 무조건 신고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그 이후에 금액 변동, 잔금일 변동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가계약금 들어간 날로 30일을 넘기지 마십시오. 실무하다 보면 종종 놓쳐요. 여러분들 한 번 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걸 축하드리고요. 사무실 좋은 위치에 선정을 하셔서 중개 실무 탄탄하게 공부하세요. 선생님들 공인중개사법 제1장에서 10장까지 제가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영상을 한 2번, 3번 돌려서 보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 업무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 개설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2편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들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자, 지금까지 박수기였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